병원 대기실. 형광등 불빛이 차갑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사연을 갖고 의자에 앉아 있다. 기침 소리, 아이의 울음소리와 휴대폰 알람이 섞여 묘한 긴장과 무료함을 만든다. 병원 대기실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다. 이곳은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삶의 균열이 드러나는 자리이다. 저마다의 상처와 후회, 원망과 체념이 모여 있는 곳이다. 그 안에 속한 사람들 중 여기 네 사람의 이야기가 있다. 김무룡, 50대 남성. 무룡은 늘 고집스러웠다. 아내가 수없이 권했던 보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는 손사래를 쳤다. 세상에 이런 낭비가 어디 있어. 난 튼튼해. 내가 병원을 안 가는데 뭐하러 보험을 들어. 그리고 말이야, 보험이란 게 다 그렇다잖아. 가입해도 돈 타먹기 그렇게 힘들다며. 내 돈 내고 고생할 일 난 절대 안 해. 하지 마, 절대 하지 마. 보험 얘기만 하면 나오는 무룡의 입버릇이었다. 아내는 늘 한숨을 쉬었고 아이들은 그런 아버지를 이해 못한 채 자라났다. 젊은 시절 무룡은 성실한 가장이었다. 새벽이면 누구보다 먼저 출근했고 밤늦게야 집에 돌아와 땀에 젖은 셔츠를 벗으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오늘도 해냈다. 내일도 버티자. 그 시절의 무룡은 책임감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다. 빚을 져도 금방 갚았고 사소한 약속도 잘 지켰다. 그러나 세월은 사람을 바꿔놓는다. 그의 성실함은 시간이 지나며 자존심으로 바뀌었고 자존심은 점점 완고함으로 굳어졌다. 회사의 구조조정 명단에 오르기 전까지도 그는 믿었다. 내가 이렇게 성실한데 날 자르진 못할 거야. 하지만 결과는 냉정했다. 실직의 굴욕은 그를 더 뻣뻣하게 만들었다. 스스로를 굳은 심지라 생각했지만 아내의 눈에는 고집불통으로만 비쳤다. 그는 세상을 단편적으로만 보았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았다. 닥치는 대로 하다 보면 결국 빛을 보게 돼. 젊은 시절 그렇게 성공을 맛봤기에 그 방식이 통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뱃속 깊은 곳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찾아왔다. 마치 송곳이 안쪽에서 배를 긁어내는 듯한 통증이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소화가 잘 안 되는 거겠지. 며칠만 쉬면 괜찮아지겠지. 그러나 통증은 점점 깊고 무겁게 그를 짓눌렀다. 마침내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의 말은 청천벽력 같았다. 암입니다. 덩어리가 꽤 큽니다. 바로 수술은 어렵고 항암 치료를 먼저 해야 합니다. 덩어리 크기를 줄인 후 수술로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순간 무룡의 귀에서는 세상의 모든 소리가 꺼진 듯했다. 아내는 의사의 설명을 듣는 동안 입술을 깨물었고 병실로 돌아와서야 눈물을 터뜨렸다. 이제 어쩔 거야? 내가 뭐랬어? 제발 가입 좀 해두라고 그렇게 말했잖아. 그때 했으면 지금은 그래도 조금은. 그만 좀 해. 아픈 놈이 마누라한테 잔소리까지 들어야 돼. 그 말은 아내의 마음에 못을 박았다. 그러나 싸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치료가 시작되자 무룡의 몸은 급속히 무너졌다. 항암제를 맞을 때마다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져나갔고 단단했던 체격은 점점 말라갔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혈관은 바늘을 거부하듯 잘 잡히지 않았다. 아내는 병실 구석에 앉아 눈물을 훔쳤다. 그러면서도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했다. 이게 다 당신 고집 때문이야. 왜 내 말을 그렇게 무시했어? 무룡은 힘겹게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다. 진짜 제발 좀 그만해. 아이들이 면회를 오면 그나마 평화가 찾아오길 바랐다. 그러나 아이들의 목소리는 오히려 싸움의 불씨였다. 어머니, 아버지, 제발 그만 좀 싸우세요. 하지만 그 말조차 또 다른 다툼으로 번졌다. 내 엄마가 먼저 시비 걸잖아. 아버지가 변명만 하시니까 그렇죠. 병실 공기는 언제나 무거웠다. 무룡이 절망한 건 머리가 빠지고 몸이 야위어가는 외형 때문이 아니었다. 문제는 돈이었다. 그의 꺾이지 않던 심지는 항암제 한 병의 가격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졌다. 무룡이 한 달 내내 이약 물고 버텨서 받던 400만 원. 그 돈이 항암제 한 병, 겨우 손가락 2마디만한 주사액으로 단 2시간 만에 날아갔다. 그 사실이 그를 짓밟았다. 항암제를 맞고 나면 몸은 곧바로 바닥으로 가라앉았다.
기운이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때 무룡의 머릿속은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이걸 도대체 몇 번이나 더 해야 하는 거지? 그는 두려움과 궁금증이 동시에 몰려와 주치의에게 물었다.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이 약 뭐라고 했죠? 이게 얼마고 그리고 얼마나 더 해야 하는 거요? 의사는 차근차근 대답했다. 지금 맡고 계시는 항암제는 키트루다입니다. 10번 정도는 더 맞으신 후로 다음 치료로 넘어가실 겁니다. 현재로선 이게 가장 효과가 좋은 약 중 하나예요. 물론 비용이 큰 부담이실 겁니다. 듣기론 제약사 쪽에 신청하시면 회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으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도 정확한 건 아니니 연락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나 무룡은 더 이상 의사의 말에 집중하지 못했다. 그의 눈앞에는 통장 잔고가, 카드 명세서가, 그리고 아내의 한숨이 어른거렸다. 결국 무룡은 치료를 중도에 포기했다. 됐어, 더는 못하겠다. 이렇게 사느니 그냥. 그는 퇴원 수속을 밟았다. 아내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더 이상 붙잡지도 욕하지도 않았다. 그녀의 얼굴엔 단념이 내려앉아 있었다. 그 뒷모습을 마지막으로 무룡의 소식을 들은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가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남은 시간을 보냈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다. 다만 사람들 사이에는 이런 말만 떠돌았다. 그 사람 참 고집 세다더니 끝까지 그렇게 살다 갔다더라. 박민수, 30대 남성. 민수의 하루는 늘 전쟁이었다. 아침은 해가 뜨기 전부터 시작됐다. 아직 깜깜한 새벽, 알람 소리에 몸을 일으킬 때마다 눈꺼풀은 납덩이처럼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는 늘 억지로라도 몸을 밀어냈다. 냉장고 문을 열면 전날 밤 대충 채워둔 반찬통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허겁지겁 아침을 챙겨 먹고 아이에게 줄 작은 도시락을 확인한 뒤 집을 나섰다. 아내는 허리 통증 때문에 아침을 차려주기는커녕 이부자리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어했다. 민수는 그 사실을 원망하면서도 동시에 안쓰러운 마음을 지울 수 없었다. 직장에 도착하면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됐다. 회사는 효율과 속도를 요구했다. 출근이 조금이라도 늦으면 팀장은 곧장 목소리를 높였다. 민대리, 아침 회의 또 빠졌네. 뭐 그렇게 개인사에 치여서 회사 일은 뒷전이야? 여기에 가정일 없는 사람이 있어? 한두 번도 아니고 너무한 거 아니야? 회의실에 모인 동료들은 민수를 흘끗 보며씩 웃었다. 동정인지 조롱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다. 그 눈빛은 민수의 가슴을 더 짓눌렀다. 점심시간에도 그는 마음 편히 밥 한 끼 먹을 수 없었다. 휴대폰에 찍힌 병원 번호만 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혹시 딸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건 아닐까? 또 응급실로 달려가야 하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은 하루 종일 그를 따라다녔다. 민수의 딸 지우는 태어나던 해부터 병을 앓고 있었다. 첫 돌을 앞두고 선천성 심장질환이라는 선고를 들었을 때 그의 세상은 산산이 무너졌다. 의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메아리 쳤다. 앞으로 평생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마 수술도 여러 번 해야 할 겁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딸아이의 작은 손을 붙잡고 울던 아내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했다. 민수는 그때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내가 다 감당하겠다. 두 사람만은 지켜내겠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 맹세는 점점 무겁고 차가운 족쇄가 되었다. 아내는 젊은 시절 다친 허리가 갈수록 악화됐다. 앉아있는 것조차 오래 못하고 일상적인 집안일도 버거워졌다. 처음엔 민수가 모든 걸 떠안으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괜찮아. 내가 조금 더 힘내면 되지. 하지만 그 말은 현실을 잠시 미뤄두는 주문에 불과했다. 아내의 고통은 커져갔고 동시에 민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선 원망이 피어올랐다. 왜 모든 짐을 나 혼자 다 짊어져야 하지? 나도 쉬고 싶다. 나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면 그는 죄책감에 휩싸였다. 병든 아내와 어린 딸을 두고 그런 마음을 품는 자신이 비열해 보였기 때문이다. 저녁 무렵 그는 퇴근하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갔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내려앉은 대기실. 의자에 앉아있으면 늘 몸이 축 늘어졌다. 벽에 걸린 시계 바늘이 틱틱 소리내며 돌아가는데 시간은 마치 그를 비웃듯 더디게 흘렀다. 문틈으로 들려오는 딸아이의 울음소리는 그의 심장을 쥐어뜯듯 아팠다. 아빠, 아빠.
지유의 목소리가 귀에 맴돌 때마다 민수는 억지로 눈을 감았다. 민수는 아내가 고통스러워하는 얼굴, 딸아이가 주사 때문에 우는 얼굴을 차례대로 떠올렸다. 회사의 압박, 아내의 몸 상태, 딸의 병원 생활. 이 모든 게 한꺼번에 몰려와 민수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스스로를 다그쳤다. 그래, 조금만 더 버티자. 내가 아니면 누가 이걸 해. 그래도 내가 가장 건강하잖아. 내가 무너지면 다 끝나. 하지만 그 버팀은 끝이 보이지 않았다. 매일 반복되는 싸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 민수는 밤마다 속으로 되뇌었다. 이 지긋지긋한 게 언제 끝나나? 이걸 언제까지 감당해야 하는 거야? 그러면서도 그는 다음날 아침이면 다시 일어나 같은 길을 걸었다. 무너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가 무너지면 아내와 딸은 설 곳조차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 의무감이 민수를 살게 하는 힘이자 동시에 죽어가게 하는 독이 되고 있었다. 윤철민, 60대 남성. 철민은 한때 잘 나가던 사업가였다. 30살 무렵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작은 상가 건물 한 칸에서 시작한 사업에 그는 젊음을 갈아 넣었다. 낮에는 거래처를 뛰어다니고 밤에는 사무실 불을 환히 켜놓고 장부를 붙잡았다. 직원 몇 명을 데리고 시작한 일이었지만 10년이 지나자 그는 번듯한 간판을 걸었고 20년이 지나자 업계에서 이름을 알릴 만큼 성장시켰다. 경기 침체가 올 때마다 주변에서 하나둘 무너져 나갈 때도 철민은 끝내 버텨냈다. 난 끝까지 살아남는다. 그 믿음 하나로 30년을 달려왔다. 결국 그는 원하던 건물을 세웠다. 사람들은 이제 그를 건물주라고 부르곤 했다. 누군가는 부러움 섞인 눈빛으로, 누군가는 질투 어린 말투로 그렇게 불렀다. 겉보기에는 성공이었다. 안정적인 임대 수입이 들어왔고 더 이상 돈에 쪼들릴 일은 없어 보였지만 철민의 마음 한구석은 텅 비어 있었다. 그의 삶을 무너뜨린 건 돈이 많고 저금이 아니었다. 그 무렵 그의 어머니는 70을 넘기면서 급격히 쇠약해졌다. 기침과 통증, 잦은 입원. 간병은 가족들의 끝없는 소모전이었다. 김병에 효자 없다는 얘기는 괜히 생긴 게 아니었다. 처음에는 아내도 최선을 다했다. 병원 침대 옆에서 밤새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정성껏 죽을 끓여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자 아내도 지쳐갔다. 살림과 간병, 남편의 무심한 태도까지. 결국 그녀의 입에서는 날 선말이 터져나왔다. 당신 어머니 문제는 왜 늘 내가 떠안아야 해?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나는 거야? 당신 어머니라니? 말이 좀 그렇다. 그럼 뭐라고 불러? 우리 엄마야. 10년이야, 10년. 난 내 엄마한테도 이렇게 못해.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롭게 부딪혔다. 사랑으로 시작한 부부의 대화는 어느 순간부터 원망으로만 채워졌다. 집안은 늘 싸움의 전장이었다. 병실에서, 식탁에서, 차 안에서도. 철민은 애써 피하려 했지만 두 사람 사이 결정적인 폭풍은 피할 수 없었다. 이혼 소송은 길고 지루했다. 재산을 두고 서로의 상처를 후벼 파는 싸움이었다. 결국 판결은 내려졌다. 그가 평생 피땀 흘려 쌓은 재산의 절반이 아내에게 넘어갔다. 남은 절반은 그에게 남았지만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돈으로도 명예로도 가정의 파국을 막을 수는 없었다는 것을. 지금 그는 홀로다. 병든 어머니와 함께 쓸쓸히 살아간다.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매달 들어오는 임대 수입은 생계 유지와 병원비를 제하고 나면 다시 원점이었다. 철민은 공허함에 휩싸였다. 지나간 30년의 세월이 눈앞을 스친다. 사업에 매달려 여행 한 번 제대로 가보지 못한 청춘. 일과 거래처를 핑계로 아내에게 무심했던 시간들. 그럼에도 끝까지 붙들고 싶었던 가정이 무너져버린 기억. 그리고 앞으로 남은 30년 혹은 그보다 짧은 세월. 그는 그것을 마치 보기 싫은 영화를 억지로 다시 보는 것처럼 느꼈다. 장면마다 고통스럽고 대사마다 자신을 질책했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었나? 이 고생을 해서 결국 얻은 게 뭔가? 그 생각이 매일매일 되풀이되었다.
다 쓸모없더군. 돈도 명예도 결국 내 옆에 남은 건 어머니 기침 소리뿐이네.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으면 그는 늘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다가도 금세 무력하게 손을 내려놓았다. 병실 안쪽에서 들려오는 노모의 마른 기침 소리에 그는 신경을 곤두세웠다. 괜찮으신 건가? 또 상태가 나빠진 건가? 그 순간마다 철민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죄수처럼 느껴졌다. 밖으로 나갈 수 없고 그렇다고 도망칠 수도 없는 삶. 성공과 실패, 사랑과 이별, 명예와 몰락. 그 모든 것이 이미 지나간 뒤 그에게 남은 건 단 하나였다. 간호라는 이름의 의무.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피부치로서 끝까지 져야 하는 짐이었다. 그는 알았다. 앞으로의 날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사실이 무엇보다 더 무겁게 그를 짓눌렀다. 김우주 20대. 우주는 올해 26이었다. 또래들은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고 직장에서 자리를 잡아가며 연애를 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시기. 하지만 우주의 하루는 병실한 새벽 5시에 시작한다. 우주에게는 4살 된 아이가 있다. 사고는 너무도 사소한 부주의에서 비롯됐다. 오빠 나 마트에 다녀올 테니 잠깐만 아이 좀 잘 보고 있어. 아내의 말을 건성으로 듣던 남편은 스마트폰 화면 속 게임에 몰두했다. 아이의 웃음소리도 침대 가장자리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작은 발소리도 그의 귀에는 닿지 않았다. 그 몇 초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을 만들어버렸다. 아이의 몸은 침대에서 곤두박질 쳤다. 머리를 부딪힌 충격은 생각보다 훨씬 컸다. 병원으로 실려갔을 때 응급실의 경고등 같은 붉은 불빛은 우주의 심장을 무참히 짓눌렀다. 의사의 목소리는 차갑게 울렸다. 아마 평생 관리가 필요할 겁니다. 그 말은 우주에게 날카로운 칼날이었다. 그 순간 그녀의 가슴 깊은 곳이 갈라져 버린 듯 했다. 어디로도 숨을 곳 없는 절망이 파도처럼 덮쳐왔다. 결혼 초 남편은 함께 눈물을 흘리며 약속했다. 우리가 끝까지 버티자, 같이 해내자.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점점 무심해졌다. 처음에는 늦은 귀가가 잦아졌다. 이후에는 아이의 병실에 들어서도 시선을 외면했고 대화는 짧아졌다. 생활고와 끝없는 좌절은 그를 무너뜨렸고 결국 그는 집을 떠났다. 텅 빈 방, 낡은 신발장에 남겨진 그의 슬리퍼가 우주에게는 냉혹한 선언처럼 보였다. 이제 아이 곁에는 오직 우주만이 남았다. 경제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 덕에 상당 부분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그녀의 마음을 채워주지는 않았다. 병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다른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다. 뛰어다니는 아이, 젖은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는 엄마,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잠든 아이의 모습. 그 장면 하나하나가 우주의 가슴을 찢었다. 저 집은 아이가 있고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지만 우리는 아니네. 그녀는 종종 고개를 돌려 눈물을 감췄다. 누군가 보지 못하게, 아이조차 느끼지 못하게. 밤이 되면 병원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아른거렸다. 그 빛 속에는 또래들의 웃음과 자유가 담겨있는 듯했다. 술집 앞에서 손을 잡고 웃는 연인들, 시험 공부에 지친 얼굴로 집에 들어서는 대학생들, 야근을 마치고 돌아오는 사회초년생들. 그 모든 모습이 너무나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창밖을 오래 바라보다 결국 무릎 위에 고개를 파묻고 흐느꼈다. 괜찮아, 우리 조금만 더 버티자. 엄마는 내 손 놓지 않을 거야? 그녀의 청춘은 병원 안에 갇혀 있었다. 26의 나이는 희망을 펼쳐야 할 시기였지만 그녀의 시계는 그날 이후 멈춘 듯 했다. 그러나 아이의 작은 손이 그녀를 붙잡고 있었다. 그 따뜻한 온기만이 그녀의 삶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세상은 그녀에게 너무 많은 것을 빼앗아갔지만 단 하나의 이유만은 지켜주었다. 바로 아이였다. 병원 대기실.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 앉아 있었다. 암선고 앞에서 무너진 남자, 병상에 있는 딸을 위해 스스로를 갉아먹는 아버지, 어머니를 간호하며 허망함 속에 사는 중년, 아이 곁에서 청춘을 바친 젊은 어머니.
대기실은 우연히 만난 이들의 인생을 담아내는 무대였다. 각자의 이야기는 다르지만 그들의 표정은 닮아 있었다. 피로, 체념, 그리고 아직 꺼지지 않은 작은 희망. 김무룡 환자분 들어오세요. 무룡의 이름이 불린 순간 다른 이들은 잠시 고개를 들었다. 그러나 곧 다시 시선을 떨궜다. 자신의 차례가 불릴 때까지, 자신의 삶이 다시 회복될 때까지 그들은 여전히 같은 의자 위에 앉아 있었다.